양명이라면 지금은 특별한 저항감이 없습니다만 제가 91년도 영남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 그때만 해도 교수들이 보면 이단양물 대표격인 양명을 하냐고 아주 뭐 우습게 의아하게 쳐다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시절이 좋아서 그런 감각이 전혀 없죠. 오히려 혁신 또 변화 오히려 좀 이단화적인 학문들이 필요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점에 양명학이라는 걸 통해서 또 양명학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자학과 다른 특별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시아에 전개될 때도 여러 가지 저항도 겪으면서 또 변종도 나오면서 새로운 형태로 전개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어떤 면에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정신적 지주가 되기도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메이지 유신의 반대편에서 조선의 보안말 지식이고요.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의 성공을 보면서 우리도 진작에 양명을 받아들였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겠냐 그런 자괴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박은식 선생이라든지 장지연이라든지 뭐 현상윤 선생이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그래서 합니다. 그건 뭐 지나간 세월이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학술적으로 양명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왜? 현재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짚어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고 합니다. 예. 중국 양명학이 이제 보통 아시아로 전개될 때는 뭐 대략 형식만 말씀드리면 북방으로 전개되는 북방루트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전개될 때는 물론 통역관이라든지 사신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일단 전달이 되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 형태로 전달되기도 하고 중국과 이제 명나라와 우리가 교섭이 잦았고요. 빈번했고 또 긴밀했고 그래서 예컨대 서해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 서해 선생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이 버리고 간 짐에서 짐을 보니 그게 양명전집이 있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쨌든 북방루트로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왕양명의 주제인 전성록 같은 경우가 한국에 오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거의 초간본에 나오면 한 1년 남짓하면 한국에 조선에 전달이 돼서요. 그 정도로 서지의 유통이라든지 대단히 빨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일본의 양명은 이렇게 남방 루트를 통해서 전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영파라는 데 동지사 사신들이 드나드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일본에 전달. 또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때 약탈해가는 이제 문헌 속에 양면 전집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요. 예, 양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일단은 왕양명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1472년에 태어나서 1528년 숨을 거뒀는데요. 이 사람이 제창했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가 양명이기 때문에 호를 따서 양명학 이렇게 하고 또 성을 따서 왕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가 박은식 선생 있을 무렵에는 왕학이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그 이후에 위당 정인보 선생이 나올 때는 양명학이라는 말이 유포가 됩니다. 그런데 왕학이란 말이 일본에도 유포됐고 양명학도 나중에 유포되는데 왕학이란 말이 쓰이지 않게 된 이유는 그 천황이라고 하는 데서 왕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뭐 우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왕학이란 말이 안 쓰인 이유는 일본에서 천황, 일본 일왕, 왕과 맞먹는 학문들 이런 그렇게 비칠 우려가 있어서 쓰지 않게 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양명학이란 말이
뭐 이래저래 잘 쓰입니다만 이렇게 양명하게 쓰이던 역사도 있었고 한국에도 초기에는 왕학 또는 왕양미가 살던 요강 지역의 요강이라고 하는 요강학 또 양명지학 이렇게 썼고 양명학이라는 세자가 명시적으로 개명으로 출연한 것은 메이지 일본입니다. 명확하게 말하면 메이지 일본 그 메이드 인 저펜이라는 의미로 양명학이 유포됐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명학이 나오게 된 사상적인 계기는 주자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자학이 가졌던 한계점이라 그럴까 주자학의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양명이 새로운 유학의 운동으로서 나왔다. 그 하나의 정통이 있으면은 정통이라는 게 뭐 우리 정치의 정권이 바뀌듯이 오래 못 가죠.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정체가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도 많이 나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자학이 주창했던 주자학의 그 핵심 이론을 담고 있는 경물치지 이론에 대해서 물론 경물치는 대학에 나오죠. 대학에 나오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오랫동안 젊은 시절 고민했다가 37세 좌천된 그 서북단의 용장이라는 데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데 거기서 왕양명이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을 탄생시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주자학에 대한 반기 또 주자학에 대한 반대 주자에 대한 안티로서 출발했다. 네. 이 점을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행합의 암과 행동은 하나다. 치양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양심 같은 것 그게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것이고 그거는 오랜 역사와 어떤 지역을 불문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 인간인 이상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양지로 봅니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 이래서 이제 양명학은 치양지란 세자로 뭐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 이후에 만물일체론, 만물은 하나다. 또 아주 양명의 독특한 사상인데 구체적인 자기가 발딛고 있고 몸담고 있는 지금 여기가 공부의 터전이고 공부는 따로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배울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지금 뭐 지적을 하든 그게 힘들든 어렵든 공무원이면 공무원의 자리든 경찰이면 경찰의 현장이든 뭐 옹기쟁이면 옹기쟁이가 있는 자리든 기와장을 굽는 사람이면 기와장 굽는 자리 염전 노동자 염전 노동자 그 자리 그리고 나무 일을 하는 나무꾼 그분들은 또 나무를 베고 하는 그 자리가 충실한 공부의 자리다 하는 게 사상 말입니다. 일 위에서 연마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선 같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사민평등론 산업공사는 똑같다. 본질적으로 틀린 게 없다. 똑같다. 이런 거는 조선에 들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삼교합의 유교, 불교, 도교는 기본적으로 그 내면적인 철학적인 의미는 특별히 다른 게 없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크게 다름이 없다 하는 그게 다 포용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자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배척했던 걸 다 껴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주자학자들이 비판하는 아주 먹잇감이 되죠. 아주 뭐 코피를 내주고 꿀밤을 주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사민평등론, 뭐 만물일체론, 산교합일론, 지행합일론 조선에도 똑같습니다. 퇴계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영남 유학자들 비롯해서 조선 유학자들이 어떻게 지행합일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왕양명에 쓴 글씨입니다. 왕양명의 글씨를 잘 쓰는 거는 이분의 선조가 왕휘지입니다. 왕휘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대단한 집안에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검수저 집안이 검수저. 아버지, 할아버지 아주 뭐 훌륭한 집안이었어요. 백도 대단했고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상을 볼 때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이제 문학 같은 데 작가론이 있습니다. 작가. 그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작가의 내면과 작가의 상황, 또 작가의 활동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정신세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작품론이죠. 작품에 들어서 작가를 관련은 되지만 그 방점을 찍는 것은 작품이죠. 작품을 보면서 온 세계, 사상 세계를 평가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작가적인 측면에 본다면은 양명은 인간적으로 되게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젊은 날에 말에서 떨어져서 가슴을 다친 미래로 폐병을 앓게 된 평생. 이게 집요하게 이 사람의 인생을 괴롭혔고, 그게 사상의 구축에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뭐 유명한 음악가나 예술가들 보면 폐결핵 같은 병, 심장병, 또 어떤 사람은 눈이 멀고 뭐 이런 신체적 요건들이 그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또 부인이 이제 왈가닥, 뭐 지금 보면 또 뭐 장군 같은 여인을 얻었다고 보면 됩니다. 왕양미는 호리호리하고 아주 심약한데 부인은 아주 강했습니다. 부인은 아주 강했어요. 예, 그런데 또 이 여인은 50몇 때 죽어요. 죽긴 몇 년 죽어요. 애도 없어. 그래서 양자를 얻었는데 사촌 동생이 얻었는데 그게 속을 엄청 쓰게 난동만 피고 돌아다니고 맨날 걱정이, 아버지 왕양 걱정이, 아유야 저 어떡하냐. 1년 뒤에 이제 새로운 또 부인을 얻죠. 늦둥이가 이제 또 태어납니다. 그게 죽기 2년 전이라 그래요. 그 태어나보면 뭐 늦둥이 2살밖에 죽는데 뭐 인생으로 보면 좀 불행합니다. 폐병 앓고 평생 앓았죠. 젊은 날 30몇 살로 계속 폐병 앓았죠. 죽을 때도 폐병같이 앓고 설사하고 뭐 토하고 뭐 그렇게 죽어가고, 또 자녀들도 그 양자온 애들은 또 말썽 피우제 뭐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격으로 되게 세심하고 소심합니다. 근데 게릴라전이 엄청나요. 심리전. 모든 전쟁에 100점 불패입니다. 별로 안 싸우지도 않습니다. 편지 쓰고 그 심리를 파악해서 씁니다. 야, 싸우면 니 다 죽고 힘들지 않느냐. 그때 이제 반란이라는 게 뭔가 유적이라서 허를유 적적다, 도적할 때 적자요. 이제 세금 내기 싫고 뭐 죄 짓고 한 사람이 뭐 일하다가 산에 도망가서 그 굴 같은데 산에 그냥 모여서 때를 이루면서 약탈하고 이래 다니는 유적이란 유적. 우리는 화적 때 비슷하게 민가 습격하고 또 관과도 습격하고 하는데, 이 반란이 일어날 때 왕양미가 죽기 1년 전에 이 반란을 진압하러 가죠. 반란을 진압하러 가서 거기서 죽는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반란을 진압하는데 어쨌든 거의 다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육군사관학교에도 양명학을 전공하는 교수, 일본 자위대 같은 데도 이 양명의 전략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게릴라전, 심리전 이런 데 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어요. 이 세심하고 소심한데도 뭐 전쟁도 잘했고, 근데 전쟁 어릴 때부터 전쟁놀이도 좋아했고, 근데 이분은 문인이에요. 문인. 글 쓰는 사람. 그리고 가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불운했고, 또 마누라를 엄청 무서워했던 공처가 있고, 중국에서 유명한 공처가입니다. 다음에 병량했고, 뭐 그렇다고 제가 잘난 건 아닙니다. 왕양미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예, 왕양미는 주자와 대비한다면 왕양미는 되게 부유한
금수저라 할 수 있고, 그 주자는 저기 시골에 거의 말단 관리를 한 2년 정도 지냈어요. 선생님들 주자가 대단히 주자 훌륭했다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자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인문학이죠. 남들이 아무도 돌보지 않은 도학이라고, 길도자 벼울학자 도학이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가지고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글로서 성부를 그렸던 사람이 됩니다. 글로서. 그래서 주자는 죽으라 글 썼으면 죽으라 글 썼고, 또 송나라 때 출판문화가 발달하죠. 출판문화. 목판본이 유행했고, 이런 이제 미디어의 발달에 힘을 입어서 책들이 쫙 유포가 되고, 그래서 주자가 슬슬 유명해집니다. 그러다가 그 뭐 좋지 않은 사상에 대해서 이단의 사상으로 몰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명나라쯤에 텍스트가 과거의 책으로 채택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뭐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그 아버지도 그렇고 그 주자도 사실은 가난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학문은, 이 사람 학문은 관학적이고 공공적인 학문. 그래서 주자 이야기를 그러죠. 그에 비해서 양명은 태생환경 부유했고 금수저였는데, 거꾸로 사상은 대단히 대중적이고 제야적인 학문으로서 이렇게 유포됩니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공공의 철학으로서는, 사상 공무원의 철학으로서는 주작이 탁월했고, 서민 대중의 유학으로서는 양락이 탁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양명의 이름은 구룡문, 초명입니다. 초명이라는 말은 태어났을 때 혹여나 죽을지 몰라서 이렇게 뭐 꿈꾼 내용이라든지 태어날 때 특이점 같은 걸 이름에 붙입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구룡문자를 붙이죠. 구룡문자. 그런데 이 이름을 쓰고 나도 5살 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근심걱정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이제 도사, 도인이 돼 보더니 얘는 꿈이야기를 이름에 붙였구나. 그 천기를 유설했구나 해서 이름을 나중에 수인, 이 어진임을 인을 지킨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걸 바꾸고 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호는 이제 양명인데, 젊은 날부터 몸이 안 좋고 해서 늘 굴에 가서 이래 그늘 같은 데 좋아했어요. 그 절강성에 가면, 소홍에 가면 자기 고향 가까운 데에 굴이 있는데, 그게 양명동입니다. 그 나중에 좌천 지역 용장이라는 데에 가면 거기도 굴이 있는데, 그것도 양명동입니다. 그 양명동이 중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죽고 나서는 시호는 문성공, 충무공 같이 무인들은 충무 이런 걸 쓰지만은 이 문성, 글을 잃었다 해서 문성공, 우리 공후작 할 때 뭐 그 공입니다. 이제 여기가 왕양리가 태어났던 여요. 여기에 가면 요강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강이 흐릅니다. 아직도 명나라 다리에 남아있고요.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혼자 답사다니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산을 소음으로 하죠. 샤오싱 했을 때 노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뭐 가면 두부 썩는 냄새가 나고요. 이 지역은 아주 유명합니다. 황종이 같은 사람도 태어나고, 노신의 고향이기도 하고, 저기 북경에서 이제 관료로 지내다가 35세 때 12월에 실컷 두들겨 먹고 좌천돼서 이렇게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실컷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1년이 걸려서 저 이민족들 사는 데 가서 한 깨달음을 합니다. 북경에 출발해서 1년이 걸려서 간 이 용장, 여기서 이제 왕양명
그 획기적인 사상이 나오고 이 이후에 쫙 펼쳐져서 동아시아에 양약이 유포되는 그런 성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의 위인 중에 주자와 양명을 꼽았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몇 조, 여기도 몇 조 쏟아 부었습니다. 엄청 잘 따듬어졌어요. 돈을 그냥 쏟아 부었어요. 이렇게. 여기도 성지고, 태어난 성지고, 여기는 깨달음을 얻은 성지다. 뭐 매년 가면 축제가 엄청 멋지게 열리기도 합니다. 여효현에 있는 태어났던 서울로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유일하게 가진 사진입니다. 골목에 이렇게 들어가는 풍경이 다 중국은 한 1년, 2년쯤 다 흘러버리고 새로 다 지어버려요. 여기도 보십시오. 이게 왕양명이 태어난 고거에서 태어난 곳이 표시인데 거의 허물어질 지경인데 이게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주 물떨어지게 그냥 싹 밀어버리고 이게 아까 양명동 젊은 날에 뭐 가서 쉬던데 근데 여기만 동굴처럼 보이죠? 동굴이 아닙니다. 바위가 이래 있으면 이건 전부 동으로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동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동이라고 붙입니다. 저는 뭐 많이 가봤습니다. 요 밑에 우물이 있고요. 우물이 있고 뭐 이 지역에는 잘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양명의 초상입니다. 이런 초상화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과 실제 상황도 알 수 있고 대략적인 그 사람의 사상 경향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면은 이글이글하죠. 생지는 엄청 길었고 이렇게 여도 보면 이런 거는 중국의 건데 아마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이 남아있는 걸 거예요. 양명은 이런 모습이었다 생각됩니다. 아주 피로해서 지쳐있는 지경이다. 문면은 양지가 살아있어 또렷또렷한 그런 모습입니다. 요 그림은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옷도 이런 걸 지우고 최남선의 소년지 창간호에 유일하게 왕양명 초상이 남아있는 것이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입니다. 뭐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이런 무늬가 보면 이렇게 얇았죠. 해처져 있습니다. 섬세해 보이고 얇았고 이거는 뭐 약간 무인풍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것도 약간 얇았습니다. 이제 중국 사상의 흐름 속에서 양명 아까는 이제 작가론식으로 왕양명이 어떤 사람이었고 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이런 사상이 좀 펼쳐졌다는 걸 약간 말씀드렸고요. 좀 본격적으로 중국 사상사에서 양명학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상 흐름을 러프하게 그냥 간략하게 좀 표현한다면은 한 4기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기는 그 히랍의 소피스트들이 활동했던 시기, 또 인도에도 베다 종교나 고대 인도 사상가인가 육사 외도 사상가가 나오는 뭐 그런 시기, 고대 인도 시기, 우리로 보면 영남 사림들이 활동했던 시기, 뭐 그런 것처럼 르네상스기에 해당하는 게 일기입니다. 선진 제자 백화 시기. 그 이후에 불교가 들어오죠. 아마 중국 사상사를 엄청나게 변형시킨 게 두 가지를 들라면 불교입니다. 불교. 그 다음에 하나 든다면 서구 기독교. 또 그 다음에 막시즘. 서양 사상이죠. 뭐 막시즘하고 서양 사상이 정립 들어오는 거. 그 아편 전쟁을 겪고 처참하게 무릎을 꿇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에 불교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포항제철에
쇠가 떨어졌다 하는 거 비슷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나 중국 사상사에서 불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좀 힘들죠.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사라지고 신유학, 주자학 같은 사상이 안 나왔을 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학 같은 것도 안 나왔어요. 성불교 같은 것도 안 나왔을 거고 뭐 유명한 스님들도 안 나왔을 거고 그렇겠죠.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3기입니다. 이렇게 중세를 육조 수당의 불교를 거쳐서 또 노장이 유행하던 시기를 거쳐서 중국인들의 고유한 에토스, 고유한 에토스는 유학이죠. 유학이 당나라 말기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한유나 이고 같은 사상가들이 다시 수기치인을 외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 있습니다. 그런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를 거쳐서 송나라 때 이제 북송기에 쟁쟁했던 사상가가 나오고 남송기에 추자가 나오고 그때 또 심학자 육상산이 나오고 그의 원나라가 오죠. 원나라 유학은 크게 볼 게 없지만 토상적인 그림이 많이 그려진 시기. 원나라 이런 유학들은 이제 그 퇴계라든지 남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원나라 유학이 있긴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서 이제 양명 같은 게 나오죠. 뭐 그 이후에 청나라는 이제 현대로 이어지는 건 좀 다른 분위기로 실학이라든지 고정학 이런 게 나오는 시기고요. 양명을 다루는 시기가 이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주자학이 있었고 송원을 거쳐서 주자학이 그 번세지고 형골화되는 시기에 양명학이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겁니다. 뭐 양명학이 나온 거는 중국 사상사에 좀 특이한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양명학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중국에서 유교적인 에토스가 쭉 당나라 말기에서 송나라를 거쳐서 원나라 때 좀 더 이민족의 왕족 찌그러졌다가 다시 한민족의 나라인 명나라로 되면서 거의 절정기로 쭉 올랐었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만주족이 또 사회에 오죠. 그럼 또 푹 꺼지죠. 그런데 유교적 에토스가 나온 배경은 도가와 불가입니다. 이건 잘 좀 염두에 둘 필요 있습니다. 도가라고 하는 것은요, 몸을 중시한다는 생명과 자유, 몸입니다. 자연과 생명, 자유 이쪽입니다. 공동체나 이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부모 효 이런 거 별 효도 이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군신 간의 의리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자연, 생명, 자유. 그리고 몸. 뒤에 왜 몸 이야기 자꾸 하는가? 양명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명도 몸의 철학 이렇게 하는 그거는 도가 사상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불교는 뭔가 하면 출가주의고 불교는 번뇌를 극복하고 해탈의 종교죠. 이런 점들이 유교가 극복할 과제고 또 이런 점들을 신유교는 많이 받아들입니다. 주자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유교 옷을 입었지만 내면은 불교에 대단히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아닌데요 라고 하겠지만 주자학의 주요한 부품들은 주자학의 콘텐츠와 그 부품들은 불교나 노장에서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거를 가져와서 만드는 게 신유학입니다. 이게 송나라 학문이고 주자학과
주작이고 또 주작을 치면서 또 새로운 게 양명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주작 뭐 또 양면도 싱크리틱한 요 퓨전적인 그 융합적인 복합적인 이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퇴계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계학도 마찬가지. 퇴계학이 순수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절이 들어있고 노장적이 들어있습니다. 퇴계학도. 예, 새로운 유학이 나왔다는 것은 수기지인이라고 하는 나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돼야 하는 수기지인, 내성외왕, 성기성물, 안쪽으로 내면적 도덕의 완성자가 되고 바깥쪽으로는 통치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오케이 목장이라 그러면 너도 오케이고 나도 오케이, 네? 같이 합의가 된 그런 학문을 송나라가 만든 게 송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송나라는 대단히 불안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요 나라 건나라에 끊임없는 침입 같은 게 있고요. 남송은 쫓겨가지고 나라가 축소되잖아요. 수도도 옮기고. 그러니까 내면의 관리와 국가 관리가 되게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학이라고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규범과 원칙, 원리, 시스템, 형식 이걸 안 따질 수가 없죠. 이게 또 너무 강해지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이게 벗어내었던 행계 양명학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걸 벗게 되고 마치 니체가 신은 죽었다. 신이 지배하던 사회는 아버지의 사회였죠. 아버지 하던. 그 애비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이야기하는 게 세기말 비엔나, 세기 서양의 세기말이었죠. 그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런 표현이 되지만 그건 애비 죽음입니다. 애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기도 하고 하늘의 아버지의 죽음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예, 그럼 누가 사요? 인간이 다시 나오죠. 그 자리에. 그렇게 보면 이학의 죽음을 선고하는 신정이란 말은 네 주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지성사에 본다면. 예. 예, 새로운 유학의 에토스, 그 한민족 에토 나오는 거는 수신제가 필지고 평천하. 예, 공자가 죽은 지 100년이 넘으면 맹자가 나오죠. 맹자가 다시 수기치인이라는 주제를 꺼낸 게 맹자는 공자의 손자의 제자의 제자. 공자의 제자의 제자, 손자의 제자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맹자가 기독교의 사도 바울처럼 정말 희생적으로 기독교를 펼쳐냈던 것처럼 맹자가 주창했던 게 수기치언이었고 그게 한나라 이후에 수당대를 거친 푹 꺼졌던 유교의 에너지, 그 힘을 당나라 말기에 다시 살려내서 송대 때 이렇게 높아졌다가 원나라 때 또 푹 꺼지죠. 다시 명나라 때 이렇게 일깨어 나가죠. 재미있어요. 이런 게 보면은. 그런 이제 유교의 불꽃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마지막 벼랑끝까지 백척간도까지 끌고 간 게 왕陽明이었다 보면 됩니다. 그게 중국 형이사학의 종언입니다. 야스쿠스 같은 철학자가 일본의 사상을 만나서 왕陽明내가 나치의 탄압을 받고 고통받을 때 힘을 줬던 게 성경, 불경, 그리고 왕陽明동양의 사상이었다. 그 사람 혁명과 활력 있는 사상 아니냐. 혁명과 활력. 그리고 혁명의 사상 아니냐.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 형이상학, 메타피직을 장식했던 사람 아니냐. 그 이후에 청나라는 꺼져가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한족이 이뤄낸 정신사의 피날레처럼 타올랐던 게 양양입니다. 그럼 꺼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때 살려내서 무사들이 또 활복할 때도 발휘되게 됐고, 그게 붉은 양명화 해서 두 가지 양명, 학문적인 양명, 흰 양명화 그럽니다. 아카이 요메가 그 붉은 양명화, 예, 그런 양명화 우익의 양명을 만드는데 그 밑에서 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 같은 우익들이 나오지만 또 다른 또 학문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학문적인 흐름도 있는데 뭐 그런 그 양락의 불꽃은 메이지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 양계초라고 하는 그 일본에 망명했던 그 청대의 지식인들이 다시 양락을 일깨워 세우는 것을 정인보 선생 같은 사람이 또 받아들여서 한국에 다시 불타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꺼졌던 불꽃들이 다른 차원에서 정작 중국에서는 불타오르지 않았지만 불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정작 사상이 태어난 지역에서는 각광받지 못했지만 다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각광받은 세월이 있습니다. 주자는 참 많이 죽어간 분이죠. 이 사람이 남긴 뭐라 그럴까, 도구마, 그것을 그것답게 하는 변치 않는 어떤 규범 같은 교조 같은 것, 그게 뭔가 하면 이기설입니다. 요걸 아셔야지 왜 왕양명이가 갑자기 나왔을까? 갑자기 아닙니다만 그게 나왔을까? 그게 풀립니다. 자, 주자는 정이천이라고 하는 앞에 보여드렸던 요 정명도 정이천, 요걸 형제로 해서 이 둘 정, 요 두 사람 정이라고 해서 이정이라고 해요. 이정. 요게 형님이고 동생이고, 형님이 일찍 죽어요. 성격을 봐도 아주 화통하고 너그럽고 이런데 요 정이철은 꼬장하고 성질머리하고는 분석 안 하고 못 배기고,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수레를 끌고 가다가 이제 종이 이렇게 말을 몰고 가는데 수레를 끌고 갔어요. 얘가 어린아이니까 도를 이렇게 차면 안 가겠습니까? 재밌어요. 우리도 어릴 때 뭐 놀러 가면 툭툭 차면 가거든요. 야, 수레 세워. 어디다 대고 이놈 자식, 어른 수레 뭔데 그딴 식 하냐고. 가고 쫓아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주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정희철은 제자가 이제 정희철이 참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하니까 좀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보니까 한참 좌선 마치고 보니까 눈이 이만큼 사이도록 앉혀놓은 거예요. 아마 양면 같은 거, 야 됐다 들어오너라, 그냥 들어와, 앉아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그냥 놀다 가자, 이게 양면 분위기고, 정명도도 그랬을 거예요. 요 태도는 다른데, 그 이론론적인 비 내리고 눈 내리는 세상이 진리의 세상이요, 진리는 다른 게 없다, 꽃 피고 눈 내리고 이 세상이 진리의 세상이다, 도의 세상이 기의 세상이고, 그릇 기자입니다. 기의 세상이 도의 세상이다, 이래 본 게 정명도입니다. 보나마나 이 사상은 육상산 왕양면으로 흘러가고, 요 고장고장 요 양반은 죽으라 나눕니다. A는 A고 B는 B다. 현상은 현상이고 본질은 본질이다. 애비는 애비고 자식은 자식, 어디다 대고 자식이 애비한테 까불고 있어. 아버지와 자식이 막 친구가 될 수 없어 임마. 뭐 이렇게 딱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죠. 어떤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과부가 굶어 죽일 지경이 됐다. 그때는 재혼을 해도 됩니까? 재혼. 안 돼.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야. 홍수가 나도 죽고 전쟁에도 죽고 늙어서 죽는데, 도리와 도의와 의리를 저버린다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안 돼. 선생님들 동의합니까?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 남편 얻어서 밥 좀 먹고 살겠다는데 안 돼. 그런데 묘하게도 그게
이학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의리정신이 있고요. 의병이 나옵니다.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명분론이고 명분론입니다. 김상헌과 최명길이 대립됐던 주전론과 주화론은 그 차이입니다. 주화론과 주전론도 명분이라는 게 있죠. 하여튼 요 이원주, 이건 일원주인데 이걸 이어받은 게 주자입니다. 주자. 이 양반은 죽기 전까지도 이렇게 중용장군과 그거를 고치다 줘. 그만큼 이게 쓰고 남기고 바로잡는데 대단했던 분이에요. 사서장구, 사서집주죠. 사서집주. 대학장구, 중용장구, 농어집주, 맹자집주. 예. 그래서 그런 기록을 남긴 거예요. 예, 남긴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건 일들 물건 일과 물건 다릅니다. 일과 물건 다릅니다. 이런 대학에 보면은 사유종시 무유본말 사물에는 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행위에는 종시가 있다. 마침과 시작이 있다. 그렇잖아요. 갈 때 올 때 있잖아요. 근데 요게 것이고 일이고 것이에요. 일과 것에는 모두 고정불변의 정리, 일정한 이치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물 가규일리. 만물에는 각각이 하나의 변치 않는 이치가 있다. 일초일목 계율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에도 모두 이치가 들어있다. 천하만사 일사 가규일리. 불교와 도가의 허무에 대해서 허무주의에서 우리 유교는 이치라는 게 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태극무국에서 와서 사사물물로 와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사물물들은 다 그것이 이치가 있다. 그래서 허망하지가 않다. 허망하지 않다. 죽어도 죽는 이법이 있고 또 세상에 순환한 이치가 있고 이거를 중시하는 것이죠. 뭐 그런 그래서 뭐 이치라고 하는 게 복잡한 게 있는데 일단은 모든 건 이치가 있다. 그런데 추자는 더 어렵게 만들어 봅니다. 이 부분이 양명을 엄청 괴롭힌 이야기입니다. 요거 왕양명이 일초일목 계율이를 읽고 진짜 그런 줄 알고 나무를 꺾어다 놓고 일주일을 쳐다보고 친구하고 이치가 있으면 나오면 내가 갈까 네가 해. 계속 꿇어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쳐다보고 이치야 나오느라 이치가 기어 나오겠습니까? 이치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사유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가 관념이라고 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2라고 하는 관념의 세계에서 있는 거지 현실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 썩어 문드러질 것밖에 없고 다 다른 것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주장은 어쨌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꼬장꼬장하게 이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있지? 양명이 37세 때 시원하게 죽여버렸어요. 이치라는 건 없다. 내가 만든다. 왜? 어쩔래? 어쩔래? 그런데 요 이치에는 지어 천하지물 그 천하의 물건에 이르러서는 적필가규 소이연지고 여기 소당인지치 소위 일이야. 그러니까 소이연지고라는 게 있고 소당연지치가 이게 도대체 뭐냐? 저 젊은 날에 이런 공부하면 머리 아픕니다. 이치가 있다 그러면 이치로 끝난 거지. 그 밑에 또 장가지를 쳐서 주머니를 2개 달고 있는 거예요. 뭐냐 도대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이연지고는 사물할 때 물건의 법칙이고 당연지칙은 일사자 일의 법칙을 또 구분한 거예요.
요래 보시면은 소위연지구라 하는 거는 그대로 읽으면요. 그러한 소위역, 그러한 소위 까닭의 까닭.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이 왜 그렇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면 은행잎이 봄에 싹이 돋았다가 이파리가 돋았다가 푸르렀다가 가을에 노래졌다가 떨어진다. 그게 왜 그렇지? 하는 그걸 말합니다. 예, 소당면지칙은 마땅히 그러한 바의 법칙. 아침에 배고프면 밥 먹는 거 당연하지.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당연하지. 그겁니다. 예, 요 소당면지칙은 누구나 보면 아는 거 당연한 건데 소위연지구는 이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자 공부에 여기 대부분 걸립니다. 왕양면도 이게 걸린 거예요. 여기 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양명이 늦게 알게 된 거는 저게 픽션이라고 하는 픽션. 저게 개념적으로 좀 맞춰놓은 거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게 양명학의 탄생을 알린 동시에 주자의 이라고 하는 양명이 보기에는 허구성을 알게 된 거예요. 저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왜 저거를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주자학이 쳐놓았던 프레임이 뭔가 하면은 이와 기로 보면 요거는 기는 현상적인 것이고 이는 이제 그 밑에 숨어 있는 건데 인간의 마음도 이의 마음과 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이 조선시대가 죽으라 싸웠던 게 요겁니다. 요 이제 정이라고 요 그 기의 마음 요게 요 속에 사단과 칠정이 있는데 요거는 선한 맑은 부분이 있고 요 위에 요거는 출렁이는 감정이다. 근데 요 맑은 부분은 요 부분이 요 출렁이는 감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가지고 죽으러 싸운 겁니다. 되게 율곡 기대성 논쟁이 저 부분입니다. 저 부분인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요건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부분이고 요거는 출렁이는 부분이다 하는데 왕양명은 이거를 다 지워버립니다. 선을 없애버립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 있냐. 오늘 기분 좋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나쁜 마음이고 또 뭐 기분이 나쁘다가도 확 맑아지면 맑은 거지. 요게 이겹살 계란처럼 노른자가 있고 흰자 같은 마음이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흘려버리고 하나의 마음이다 해서 일심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적어도 이런 논의는 이제 불교적인 논의에도 다 있습니다. 대성기신 논의라든지 이런 논의도 있고요. 이제 뭐 주자의 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생략을 하고 그 부분은 뭐 할 이야기 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를 중심으로 사유했다. 그리고 이의 표면에 기가 있다. 기. 예. 그 둘이는 같은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나 주자는 이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학이라고 부릅니다. 이학. 이학은 개념과 원리, 정신세계, 추상 이런 데에 그런 쪽으로 많이 진출을 보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형이상학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철학은 현상세계를 설명하고 이게 뭐 물질이든 에너지든 간에 현상세계를 설명하는 그 또 방식입니다. 그걸 그렇게 보는 쪽을 또 기철학이라고 합니다. 기철학. 그 양명은 이렇게 결국은 이든 기든 그것을 판단하는 건 사람 마음 아니냐. 주체가 판단하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게 있은들 내가 봐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쪽이 이제 심학 쪽인데 요래서 이학, 심학, 기학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왕양명은 맹자 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자적인 맹자의 사상은 순자가 아닙니다.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또 정명도를 이어받고 또 육상산 같은 그런 계열을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 주자와 육상은 라이벌이었는데 뭐 사상적 친구이자 대단한 라이벌이었죠. 아호라고 아호에서 논쟁을 아호 논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건재에는 또 불교, 도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불교, 도교가 이 사람들 키운 거죠. 그 정명도와 정의천 시절에도 이기론 같은 거는 명확하게 불교에서 온 겁니다. 이사론,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이사사무예법계 하는 사법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온 겁니다. 무겁, 태극이라 하지만 무겁은 그 노자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서 창살도 뜯어가고 구들장도 떼가고 해서 만들었던 사상들입니다. 이제 이런 주자나 이걸 받아들이면서 극복도 하면서 불교와 도교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자양분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게 양명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양명이 그 일생을 보면은 유불도를 다 거치지만 인연, 그러니까 의적 일진애처럼 의리 있게 약한 자들 구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말타기 활쏘기도 있고 군인다운 그런 면도 있고요. 또 글도 잘 씁니다. 시도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도교 그 수행자들 찾아다니고 나중에 또 불교 스님들하고도 엄청 친했습니다. 거의 중국에 안 가본 적이 없습니다. 뭐 오랫동안 절에 머물기도 하고요. 스님들하고 또 뭐 논의하다가 스님들이 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양명도 좀 수가 높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학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왕양명의 무덤인데 이게 2003년도에 제가 갔을 때 풀도 이래 안 깎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묘도 중국인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일본의 큐슈 대학의 오카다 다케이코라는 사람이 그 일본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축배를 다 쌓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풀이 한 2m 이상 자라서 어마어마하게 자라있더라고요. 이제 좌천지 용장으로 가면서 여기가 이제 귀주성 용장 귀양 해서 귀양 그 공항입니다. 귀양. 그 지역의 산들입니다. 지금은 공원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잘 따듬어져 있습니다. 왕양명과 이렇게 수제자들 이렇게 앉혀서 현대에 만납니다. 여기 양명동 있고 하루헌 뭐 이런 집들이 있고 뭐 이렇게 야트막한 산에 나무가 오고지고 전부 다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굴로 돼 있어요. 굴로. 이게 전부 다 굴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굴이 또 땅 밑으로 해서 한 2km까지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깨달은 곳은 그쪽입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 굴입니다. 여기 살았죠. 여기 기거도 하고 나중에 더 무서우니까 자객들이 죽일까 싶어서 저 먼저 2km 뒤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 또 살기도 합니다. 양명선생 유해처 해서 양명선생이 남긴 아꼈던 곳 해가지고 이 동굴에 나중에 새긴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왕양명의 이제 3기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용장의 대오, 주작 이전에는 주작을 탐구했고 용장의 대오부터 치안시설 제창 이전까지 독자적 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 그 이후에 성숙한 57세에 사망하니까 만년이라 해도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57세. 심정리. 내 마음이 바로 이치다. 아까 말씀드린 소이연지고 소당연지 치렁치렁 달고 있는 이의 설명을 싹 지워버린 겁니다. 이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용입니다. 환관 유건이라는 사람, 그 당시 그 환관 내시죠. 잘 나가던 내시한테 밑보인 거죠. 그러니까 하도 까불고 이러니까 내시가 저놈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 친구들하고 상소를 올렸어요. 근데 얼마나 환관이 막강했는가 하면 장관이 5자리라 그러면 4자리를 지가 앉혀요. 왕이 한 자리 정도 앉히고 그리고 1년에 뇌물을 받는 게 중국이 몇십 년 동안 받는 세금이라든지 금양보다 수십 배 더 많은 걸 축적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인들 집을 털면 공산당 집을 수십 천 나오듯이 그게 과거에도 또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희로 와 이렇게 해서 임금이 보는 떠랑 밑에 눕혀놓고 빨리 벗겨놓고 엉덩이 40대를 죽으나 때린 거예요. 엉덩이 다 부서지고 다리가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로 12월에 감옥소에 쳐넣었죠. 감옥소에 쳐넣었어요. 그 다음에 죽을 몸으로 너는 저쪽에 여기 가서 말단 역장, 지금 말하면 밀양의 유천역에 역장 정도 그 내려보내는 거예요. 서울에서 장관을 하다가 그래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다. 자객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낼 때는 계속 도망다니면서 하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처리 들었어요. 그때 깨달은 광경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듣습니다. 야야 양명아 어떻고 저떻고 마치 최재우가 꿈속에서 재우야 하니까 막 꿈속에서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막 적어서 넘기 나오죠. 몸이 막 벌벌벌 떨면서 처음으로 알았다. 성인이 된다고 하는 길, 그래 인간의 완성의 경지에 들어지는 길에 대해서 비로소 알았다. 오성자족. 나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자족한 것이다. 어디에서 가져온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어 수학, 성경책 또는 불교책 그런 거 읽는다 해가지고 이게 인간이 커지는 게 아니다. 그 꼬라지는 타고난 그 꼬라지 그대로 각각이 완성된 거다. 한돈 금도 백돈 금의 사람도 있고 천돈의 금도 있고 만돈의 금도 있지만 금이 있다는 그 점에서는 동등한 금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덕성이 있으면 요만한 덕이든 큰 덕이든 동등한 인간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향지, 이건 이전입니다. 이전에 비로소 한 거예요. 이제 이전에 이치를 구하다. 어디에? 사사물물. 이게 주자가 말했던 사사물물에 이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구했던 것은 오야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미쳤다고 내가 길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쳐다보면서 젊은 날을 그래 보내면서 이치가 저기 있는 줄 알고 돌아다녔더니만은 그게 잘못됐고 내 본성만으로 자족하다. 이래서 자다가 일어나도 벌쩍 뛰면서 춤을 막 춥니다. 이거구나. 경물치지는 이 뜻이었구나 해가지고 다 풀려버렸어요.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료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이론이다 하니 그겁니다. 확 깨닫고 나서
다 깨닫고 본 세상을 깨닫고 나서 가르침을 구축한 게 왕陽明사상입니다. 주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평생을 쌓아 올라가서 그 과정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중요하다. 경험세계가 중요하다.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게 주자이라 그러면 양명은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 태양이 있는데 구름 좀 낀다 해서 태양이 꺼지는 게 아니더라. 걱정하지 마라. 태양을 믿고 쭉 가면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은 놈들이 좌파입니다. 진보파입니다. 진짜 믿었어요. 선생님 공부 안 해도 되죠? 내 멋대로 해도 되죠? 그래, 인마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흐름을 한 게 양면하게 진보적 흐름이고, 아니야. 세상에 문제를이라도 해봐라. 신호등 체계도 알아야 되고 예절도 알아야 되고 절할 때도 절하는 법칙을 알아야 되고 이런 걸로 다시 꼼꼼하게 현실 세계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쪽이 우파입니다. 그게 양락의 정통파로 자리매해 있지만은 실제로 양명학의 본령은 이 오성자족입니다. 오성자족. 네, 끝난 거예요. 이러면.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 곱데이스토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치를 죽여버린 거 없어요. 경험 이전에 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런 법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양명의 태도였다고요. 아니, 우리가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각각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양명의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그 실제 양명이 깨달았던 건 2km 다음에 여 밑에 여기 돌 관 속에서 살면서 누가 죽일까 싶어서 돌로 된 관을 뚜껑을 뚫고 자면서 그렇게 깨달았던 거예요. 얼마나 죽음이 무서웠으면.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마지막 내 공부가 됐다 생각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생생사 이건 못 벗어나겠더라. 내가 비로소 이 문제를 깨쳤다는 게 37세 때였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달음을 얻고 가르침을 베풀기 때문에 정상에서 하산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 주자는 거꾸로 이렇게 경험해서 쌓아서 화련 관통의 경지를 쌓아올린 게 주자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 점에서 다르죠. 예, 마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마음이다. 내 마음의 오성자족, 내 본성만 명확히 알면은 네 속에 들어있다. 오늘 이렇게 생각해보고 네가 잘 생각해보면 네가 하는 문제들은 네 속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너한테 있는 것이다 하는 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지행합일. 요거 37세 때 깨닫고 난 뒤에 바로 1년 뒤에 지행합일을 합니다. 암과 행함은 하나다. 지는 안다는 건 뭐냐? 행적주의, 행동, 내가 할 행위에 어젠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안다는 게 들어있으면 그게 행동을 결정해 줘버린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내 오렌지를 알고 있으면 입에 군침이 돌잖아요. 맞잖아요. 철저하게 마음에 양지, 이게 철저하면 행동은 그대로 직결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알매 공부다. 행동이라는 것은 내 알미라고 하는 제가 어떤 음식도 안 먹어보고 음식 맛은 누가 말하면 들으면 그런 거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어디서 말을 듣고 맛있더라 하면 먹어보면 그게 그거구나 이 맛이네 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알매 그것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는 과정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미있어요.
그리고 치알미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시작이고 행동은 알미의 완성이다. 이런 내용들은 조선 유자들의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되게 그렇고 다 비판합니다. 왕령 저자석 이야기하는 저건 말이 안 돼. 효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그게 효가 그만 실천된 거냐? 효라고 하는 걸 알고 공부를 해야지 효가 실천되지. 어떻게 저런 말이 돼? 느닷없이 비판하니까 또 그 제자들은 또 다 달아서 비판하기 마련이죠. 그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영람하게 양미학 비판의 가이드 된 거예요. 선봉에 있어서 이제 비판을 한 어른이 퇴계입니다. 다음에 지향지. 각자의 가지고 있는 특성, 양지를 정인보는 본민마음이라고 합니다. 타고난 본성. 그것을 자라. 무엇보다 밖에 것 공부하지 말고 이제 이걸 현장에 맞아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을 한다면은 네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네가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네가 공부할 길이 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양명한 방법입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뭐 지도하는 선생님들 야 열심히 공부해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학교 또 대학원에 와서 알게 돼. 이게 추자학적인 방법이에요. 하다 보면 알린다. 양명은 공부고 뭐 그거 그 다음이고 일단은 너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너의 본질적인 것을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게 앞으로 네 삶의 길과 먹거리는 그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치양지론입니다. 49세, 50세기에 시작한 거고 이런 사상이 쭉 가면 너 속에 교회, 너 속에 하느님이 들어있고 하느님은 밖에서 쳐다보고 안에서 쳐다본다. 이런 사상으로 변조해 가는 게 일본 양미학입니다. 이 양미학이 우찌무라 간조, 내촌감상 같은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외칩니다. 왜? 이 몸이 교회다. 이 속에 양지가 하느님이고 밖에서 바라보는 분, 그분이 안에서도 바라보고 밖에서 본다. 이게 이제 다섯 유영모, 함석헌 이런 이제 계보를 갖는 것이죠. 그러다 만물일체로 아까 말씀드린 옹기적이든 소금장수, 남꾼이든 각자 있는 위치에서 지가 하는 일 그게 최고의 공부다. 그리고 우부 아무리 허접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성인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누구나 공부하면 그게 다 성인이다. 그래서 유교가 대중화되는 길을 냅니다. 또 아동론에 보면 아동도 철학자고 아동을 어른들이 때리고 하지 마라. 아동은 아동대로 완성되어 있다. 교사의 역할은 뭐냐? 도와주면 된다. 필요한 것. 그런 거 있습니다. 친민론. 친민론도 특이합니다. 풀, 돌, 나무, 해와 달과 별 이걸 다 민으로 봤어요. 사람만 민이 아니고 풀 사랑하는 것도 친민이고 나무 사랑하는 것도 친민이고 밖에 흐르는 물 사랑하는 것도 친민이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논을 이야기합니다. 사민평등론, 망가성인론, 길거리에 좌판을 펴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걸어다니는 사람, 허접한 사람이나 거리에 가득한 것이 성인들이다. 성칭 스페셜만이 성인이 아니고 누구나 성인이다. 그래서 새롭게 완전히 성인기에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왕양명이 사후에는 우파와 좌파를 합니다. 이게 왜만 남기는가 하면 죽기 1년 전에 저게 광서성에 반란 정벌을 나가면서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진짜 죽어서 돌아옵니다. 병이 들어서. 그때 축약에서 남긴 게 요 사고경입니다. 마음의 본체에 대한 거와 공격에 대한 건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본체가 선하고 선악이 없다고 뭐라고 한다면은 현상에 드러난 마음도 다 선한 것 아니겠냐 하는 걸 두고
제자 중에 왕룡계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은 공부도 필요 없고 이미 완성된 마음이면 이 마음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겠네. 이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몸, 자연, 생명, 주체, 개체를 중시한 자유 쪽으로 가는 게 진보의 흐름입니다. 이게 우리의 흑윤, 연암 박지원의 그 문학 쪽으로, 또 영남 지역의 아나키스트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 거고, 이제 요 위는 그래도 본체는 선악이 없다 하지만 드러난 세계 공부가 필요하다. 공부 중시로 된 게 우파인데 요게 정통파입니다. 사실은 정통파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왕양명의 본심은 여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래서 이제 이거를 두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학의 대중화는 아까 그 진보파 그룹에서 쭉 밀고 나갑니다. 쭉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유불도 삼교의 혼용적이고, 또 자기 수양은 사실 필요 없다. 책도 읽지 마라. 주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농사꾼이든 옹기쟁이든 나무꾼이든 염전 노동자든 다 성인이다. 한 놈도 높고 낮은 거 없다. 각자 염전에 일하는 사람, 소금잘 만드는 그게 최고의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려. 그냥 막 학생들이 천지에 모여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강의를 못 할 쯤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명말청초에 이제 비판이 날아옵니다. 전마들은 공부도 안 하고, 전부 성인인 체하고, 주색 잡기 시에 불의 보리로 이타고 같은 사람은 술 마시고 재택 투자하고 지금 마음대로 끼를 발휘하는 그게 보리로 가는 길, 진리로 가는 길을 막지 않는다. 그리고 찬이칠판 그러니까 옷 입고 밥 먹는 그게 윤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당의 고은성 같은 사람도 비판하고, 또 명말청계 황종이, 또 유종주 이런 사람들이 비판해서 절충 쪽으로 나가는 길을 택합니다. 이 흐름이 서해 유성룡의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요새 이런 연구가 됩니다. 서해 유성룡도 양양을 좋아했어요. 또 비판도 했어요. 근데 이 흐름에 속해 있다 하는 게 최근에 연구가 됩니다. 서해 유성룡. 재밌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는 끝인데, 간단하게 이제 한 30초 정도 요약드리면은, 왕양명이 주자의 변치 않는 이치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젊은 날 공부하다가 몇 번 실패를 거듭했고, 그래서 그 풀리지 않는 번뇌와 화두를 품고 좌천을 갔던 그 영장에서 어느 날 밤에 37세 때 깨달았던 게, 내 본성만으로 자족하고 또 내 본성이 자족하기 때문에 밖에서 있다고 한 이치라든지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하는 건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걸 깨달은 이민족과 접한 그런 겁니다. 가보니까 그 묘조 여러 민족들 이렇게 겪어보니까 한 민족만 최고로 알았는데, 사서 상금 몰라도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인사하고 또 남을 아껴주고 불의에 처했을 때 구해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은 똑같네. 문명의 세례를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똑같네. 저 마음이 양지로 본 거예요. 양지. 그래서 이제 만물은 평등하고 똑같다.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 사람의 본질이 양지가 이게 최고로 선하다 이래 본다면은 그 사람의 행동은 다 허용돼야 되겠죠. 허용돼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공부를 중시하는 쪽은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는 쪽이 우파입니다. 이 우파들은 다시 주자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그래야 그 섬세하게 살고, 다음에 자연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본질로 해서 펼쳐내라고 한 쪽은 좌파 쪽인데 이건 핍박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는 좌파 사상이 들어가지만 그게 변형이 되어가지고 대단히 실천적인 걸로 변형이 되기도 하고 우익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대한민국 조선에 들어와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양락이 펼쳐집니다. 그게 강화학파입니다. 강화학파의 흐름은 대단히 보수적인 거지만 그 밑에서 한글 연구하는 흐름도 있고요. 이광사라든지 이런 붓글씨, 아주 자유로운 붓글씨 같은 흐름도 나오고요. 또 정인보 같은 국학을 하는 인물도 나오고요. 또 독립 외국 계몽운동도 나오고요. 나름대로 보수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학설을 이끌어갔던 게 양명 이후에 양명하게 전개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메이지 시대 일본 양명을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